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한밤중의 울음소리입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과 함께 현실과 비현실의 경기가 흐려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을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합니다. 처녀 귀신은 동서양을 만면하고 전체합니다. 사냥꾼에서는 그저 한이 많은 여기냐 흥념 정도로 여기는 등 도면꾼에서는 매우 한이 깊다, 몹시 힘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귀신들의 저승이 그리 많지 않은 한것 같은 전원은 원한정 적에서는 성각씨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여깁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그런 취급을 받고 종족 등지에서는 중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사년에 따라 각 객체의 신차이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처녀귀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덕범이 없는 상태로 죽어야만 처녀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하지 못한 채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이 많은 여자의 훈령을 그니 처녀귀신이라고 합니다. 처녀귀신의 무서운 점은 특정인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한을 갖게 만든 그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자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매우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주려 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난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겁탈을 따며 자결한 처녀 귀신도 나오고, 또 어떤 전승에서는 천연체 죽은 처녀 귀신도 나오고, 또 한편에 어떤 전승에서는 자문을 위해 희생된 처녀 귀신도 나오죠. 열력이란 악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아비를 잃고도 오랫도록 정족을 지킨 여인이구나, 지 아비를 따라 자결한 여인에게 내리는 상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문에서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가 장가를 들었었다. 우리 가문의 남자가 죽었는데 10년이나 측내는 미남인이 있다. 그럼 이제 그 가문에서는 미남인에게 죽음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산을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녀귀신은 천차만별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도 각각 다릅니다. 처녀귀신의 숭배를 빼앗아 상분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나 무서운 처녀귀신, 그것도 우리나라에선 탑클래스로 쳐주는 처녀 귀신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물론 대책은 존재합니다. 마을에서 사연 있는 여인이 죽었을 때 행하였던 몇 가지의 기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사를 후하게 지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시체를 반에다 놓을 때 몸의 한 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묻는 겁니다. 귀신이 될 경우 혼이 빠져나올 텐데, 시체를 거꾸로 묻으면 땅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다, 땅 밑으로 향하게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자의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전기가 높다고 참단되는 남성을 일정 기간 동안 벽을 먹이며 푹 쉬게 해줍니다. 그런 양기가 모습 묻어나겠죠. 그리고 무줄들 시체 위에다가 지푸라기로 남자를 번떠서 만든 이병과 남자의 옷, 신발, 평소 저희도 사용하던 물건들을 시체 묻는 겁니다. 적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영웅 조문식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신령은 남자든 산 사람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여인이 평소 연모하던 남성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귀신의 남편이 되었을 만큼 그런 남자는 별로 없겠죠. 네 번째, 이제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홀령이 시체를 찾아 먼 바다나 깊은 호수에다 추정사를 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이죠. 일단 시체를 찾아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저작거리든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다 토막난 시체를 나누어서 묻는 겁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전기에 짓밟혀 힘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형태를 갖추지 못하니 나타나지 않게 가르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대능법으로 이산저산 여기저기에 시체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짐승들을 먹이가 되게 만드는 거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손박씨는 그리 힘이 강하지 않을 테니 제대로 힘을 갖추기 전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한많은 여인을 매맞하지 않고 살아 생전에 도와주는 것이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손덕씨는 이러한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들은 매우 높습니다. 또 발생 빈도도 노배로 많기도 하고요. 적대적인 성격과 천부자조차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는 골치아픈 귀신이면서 편히 말은 슬픈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산 전순이 제각각이라 이것들 말고도 다른 성질을 띈 개체들도 있습니다. 부전전승의 정답은 거기서니까요. 오늘 소개할 귀신은 물귀신입니다. 이 물귀신은 수살귀라고도 부르고 수살귀라고도 부릅니다. 수살귀의 경우 적이 살자를 쓰고 수살귀의 경우 적을 살자를 사용합니다. 자연히 수는 물을 뜻합니다. 즉 물귀신을 뜻합니다. 굳이 수살귀 수살귀를 거부한 건 편자, 살자와 사자를 둠이 갈 수 있듯 명백히
사람을 해치려는 것을 잘 수 있습니다. 물귀신에 대한 저승은 동서함을 막론하곤 두부조로 존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사나 재해사론, 물에서 죽음 전부 다 상담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저승사자는 무섭긴 하지만 사람과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져 죽은 풀령이 드문 사람과의 거리감이 매우 가까운 편에 속하죠. 사람이 살기 위해선 잠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명이나 도시는 어느 정도 물과 가까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토가 다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셈이죠. 추살기와 추살기의 뜻에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에서는 수살기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살트의 성질. 앞서 언급했듯 영대기 수살티는 사람을 해치려 드는 귀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한지라 원한 역시 기극적이 해당됩니다. 대체로 귀신의 힘은 원한이랑 많은 관련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살기는 무척 위험하고 가지고 있는 힘 또한 아주 강력합니다. 가나 수살기는 물에 잠긴 집안력인지라 물속에 흐르는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만 강력한 힘을 부릴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속에 흐르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이긴 하지만 찬열 귀신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찬열 귀신이라면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로 죽은 귀신들이 대체로 그렇듯 이 수살기 역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살기가 사람을 해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살기는 왜 사람을 죽이는가? 첫 번째, 심심하니까. 헛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와, 심심한데 사람에는 죽여서 뭐 아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살기는 집안령인지라 자신이 빠져 죽은 곳에서 멀리 이동하지도 못하고 만약 그곳이 투수 같은 곳이라면 외부로 나올 수도 없다 보니 수살기는 외로운 겁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누군가를 원하는 겁니다. 즉, 친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눈에 들어온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이 수살기가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감해치기 위해서 사람을 해침으로써 그 사람의 손을 먹는다든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감탄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인들이 닭가슴살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해함으로 인해 힘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수살기뿐만 아니라 여러 저승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대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해치고 먹어치는 방식으로 본인의 힘 자체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위험과 사람을 해침으로써 그 사람을 자신의 수마 개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다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 신을 키우고 싶냐?
간단합니다.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셈이니 꽤 곤란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시세를 면하기 위해서. 추랄기는 자신의 죽음물을 갖춘 지방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메워줄 다른 사람을 마련해서 그 자리를 채워 넣으면 추랄기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건 다른 지방령이나 다른 귀신들에게서도 점점 찾아볼 수 있는 점괘입니다. 대표적으로 창규가 있습니다. 지방령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함들, 창규란 선한이에게 잔을 당해서 적은 사람의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땅에 묶인 게 아니라 자신을 특히 토랑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기가 토랑이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끌어들여 토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자신의 자리를 그 사람으로 차오야 한다는 전신이 상당히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살기 역시 사고를 당한 그 물에서 벗어나려 사람을 해치는 형태가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살기의 매연. 다른 나라의 경우, 특히 서구권에서는 평범한 모습대나 불의 저쪽 모습으로 말이 표현됩니다만, 한국의 경우 청백하고 겨울 푸른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저승에서는 물에 틴틴 부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사체의 시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적대했을 때의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리고 물 때문에 조금 귀신닭 때 대다수의 경우 전신이 물을 흠뻑 젖은 모습으로 말이 표현됩니다. 추잘기가 사람을 볼 때의 모습은 물 위로 젖은 머리를 살짝 내민 형태로 말이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귀신에 대한 대적법으로 물 위쪽으로 거북 털 같은 것이 젖이 떠 있으면 즉시 도망가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체의 경우 얼굴이 떠오르거나 옆모습이 떠오르거나 잔대로 자닥으로 가라앉는 형태가 정성이지만 조작만 동시에 떠오르는 건 극히 지형적인 모습이므로 그건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간에서의 경우 사람을 움켜쥐르는 듯한 그상한 형태의 무언가가 수는 바닥 아래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수는 아래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경우 이 사자의 사자가 마치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자자는 묘속신과 합쳐져 극대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사실 현대에 들어 생겨난 힌트입니다. 과거에는 깊은 곳에 있는 이 사자의 사체를 목격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물속에서는 밭을 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다른 무속 신앙과 합쳐진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추살기의 능력. 물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수살기 같은 경우 사람을 풀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살기에게 인지된 시점부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조금 짧게 줄이면 수살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시와 한첨을 유발해서 자신이 있는 물가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시와 삼첨. 두 번째는 소름돌이입니다. 이건 무슨 천타지 만화 같은 소리인 것 싶으시겠지만 이건 사람이 듣게 되는 거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익사저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엔 물속의 바닥이 갑자기 확 낮아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수심이 깊은 쪽으로 자를 들임으로써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지역의 물살이 매우 거센 경우, 마류가 너무 심해 사람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북신앙에선 이 거센 마류와 물살을 물귀신이 부름이 심이다 해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귀신은 물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식의 저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완력입니다. 익산을 뻔한 사람들 중 마치 누군가 자신의 발이다 혹은 몸을 잡아 당기려고 맞닥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사고 지역에 있던 바위나 쓰레기로 인해 낮바를 느낀 경우에 수면 위쪽과 수면 아래의 물살 차이가 심했을 경우에 갑작스레 위험에 처해져 인지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살기의 집념. 수살기는 집념이 매우 강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는 익사 사고로 다른 사람이 무엇이든 옳혀지려 하는 모습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와를 간 사람에게 몸을 맡기지 못하게 그 사람을 붙들어 버림으로써 사고자와 구조자 모두가 익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사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가능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튜브나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장대 등을 이용해서 구출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수살기의 천도. 이수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깨끗한 한 등에 정결한 찹쌀 등에 곡식을 넣고 우렁천 등으로 감싼 뒤 사고 지점을 가라앉혀 시간을 두고 포유력을 거쳤을 때 손톱이나 치아, 티도 조직 등이 참에 딸려 나오면 천도제를 실시합니다. 이 행위를 도톤, 덕거시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말도 안 돼 라고 하시겠지만 사고 지점의 경우 대다수가 물살이 세거나 심한 마루 지점이고 시신이 급히 하늘 따라 떨어져 나온 신체 조직이 우연하게 하늘 데려가는 극히 드문 화산을 기준으로 생겨난 정식인 것 같습니다. 즉 물귀신을 천도하는 것은 꽤 힘듭니다. 높은 정지에 오른 무속인의 경우 이외 없이 설득을 통해 천도제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외 조각이 넣나 피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정지에 오른 무속인은 드무니까요. 무속인 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높은 정치란 게 흔히 말하는 만신 분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 정지란 어렸을 때부터
산업계 공덕을 쌓아오신 고령의 무속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드물다는 이야기죠. 오래된 수살기를 첨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며 드문 일입니다. 수살기는 고집도 세고 자신의 영역인 물을 안에서만 힘이 강합니다. 참고로 무속인 입장에서 가장 적신하기 싫은 귀신의 1순위가 수살기입니다. 저는 귀신의 두몸, 두놈은 무속인의 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욕이라든가 저주로 터놓는 정도인데, 수살기는 무속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대개의 모를 안으로 데려가러 간답니다. 오늘은 수살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라가 볼을 뻗은 채 양쪽 발을 움직이지 않고 점프하는 특성을 가진 중고도 귀신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씨가 이런 형태인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절을 모두 뜯어버려 좀 기괴하긴 하지만 관절을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씨의 이식은 펑콩 영화에 영향이 크군 펑콩 영화는 펑콩 전대 문화에 영향을 받아 그렇습니다. 펑콩에서는 정자가 끝나면 매장할 수 있는 토지로 적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처럼 시신을 눕혀서 매장하는 형식이 아닌 세워서 매장하는 그런 형식이 많은데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강씨의 팔다리가 일자형태로 부러져 있는 점에는 저도 시체를 세워서 매장하는 문화 때문에 지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씨의 다늘한 불과 몇백 년 전까지는 동사 사람이라 귀신을 이루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타 귀신에 비해서 경직된 모습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강씨의 이름 자체가 그저 시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씨는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이건 역시 중국 귀신이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부적의 조문은 사연이 있습니다. 강씨를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자가 닭을 피고 힘을 불어넣는 부적을 이마에 붙여뒀는데 이것의 의도는 적은 사람들의 사체를 고고고 옮긴다는 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붙인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적을 붙이고 있지 않은 강씨가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대다수의 강씨들은 객사한 귀신입니다. 카얀에서 채널을 맞은 만큼 깊기에 해단하고 오란 역시 어느 정도 강력한 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귀신과 달리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물리적인 공격도 가능하겠죠. 강씨의 능력. 강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감시의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건 강시의 능력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을 강시로서 보내며 어떠한 방법이든 힘을 들었다면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강시가 조국 힘을 지르는 법은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니 가깝게 지를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강시가 2단계에 들어가면 좀 거칠어집니다. 이때 강시들은 상당히 높은 곳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이동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둔것술이나 사람을 쏠리는 신속력 등 경적인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 경우를 하늘을 날 수 있는 감시를 하여 기강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수송되면 이제 귀신의 레벨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오랫도록 감시로서 살며 힘을 기른 경우에 가뭄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올라가니까요. 대다수가 이 3대가 되기 전에 퇴치당하는 저승이 남지만 이 3대가 되어버린 당신은 이제 마늘 단위의 골칫거리가 아닌 국가 단위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더욱 많은 힘을 기르면 이젠 감시의 특성마저 탈피해버리는 3단계로 돌입합니다. 이때 감시는 사적 보행을 하는 맥수의 형태로 변하는데 이를 크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신통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수선히 기복한 인물이 아닌 이상 근처에 가기만 해도 바로 후에게 인지당해 잡아먹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 때부터 꾸준히 사람을 먹긴 했지만 후는 인간을 먹는 걸 매우 좋아하는 척박한 요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둘을 품거나 드물게 번개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신선들이 코를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탈 것으로 내용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도쿄의 영역일 것 같은데 박은 결국 서로를 잊지 못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시의 유래. 감시의 유래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청나라 당시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다분의 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체에 의한 겨드랑이에 잠들을 꽂아 지지에 연결해서 시체를 이동했는데 이걸 멀리서 보거나 어두운 광장에 본다면 마치 남차를 버린 시체가 뻥청뻥청 끼어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 것이 감시의 유래다 라는 것입니다. 바구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행에서 죽은 것이 매우 비참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래만큼이나마 고향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성에 너무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 시체의 발표와 시체 하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체는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청나라 당시 부패를 막는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행할 수 있을 정도 간단하지도 않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즉, 샤워 처리를 하지 않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굉장히 먼 곳을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대와 같이 일반 도로가 아닌 흙길이었을 텐데 시체를 주렁주렁 내단 것을 두 사람이 짊어지고 이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겠죠. 즉, 그만큼 밤이 덧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덧배된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장대를 넣어 운반했다고 했으니 상담 하나 주니 어깨 쪽으로 쏠리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이동하는 셈이니 시간 한도 오래 걸렸고 시체는 또 몇 대하고를 전복 창단한 쪽에 생겼다면 사람의 어깨는 사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사체를 그렇게 옮기기에 불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정땡이다 좌석면에서 10명 정도 지를 매달아 이동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지나치지 무겁습니다. 두 사람에서 들 수 있는 무게가 잔입니다. 손에 취한 사람을 두척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잠시 운반법은 사람이 죽었으니 의식이 아예 없는 시체 얼굴을 도자 조명에 옮긴다고 제가 있습니다. 저 모습은 난들도 주변에서 들코스 사람을 실로 나르는 걸 여러 차례만 반복해도 거의 탈침 직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결국 무게를 버티며 운반했다는 말은 허구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이유는 잘 짜여진 괴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괴담을 만들어낸 사례는 역사적인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물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공청바에서 팩트인 것 마냥 다뤄지던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감시의 젖은 짧게 알렸습니다. 기강에 대한 전승입니다. 기강은 마을 인근 동굴에서 거주하며 마을을 습격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린아이를 납치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한 이유는 접어먹기 위해서겠죠? 당신은 그걸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습격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집에 숨기고 외출을 삼가하고 여러가지 경비를 해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살을 구하겠습니다. 도살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기강이 규거식으로 삼고 있던 동굴이 있는데 기강이 동굴을 빠져나가 활동을 개시하는 날 기다렸다가 이웃보의 사람이 잠물을 들고 동굴에서 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살 영역으로 기강의 기획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없게 된 당시를 다시 동굴을 향하게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잠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 기강은 잠을 소리를 부쩍 싫어하기 때문에 동굴로 가지도 반으로 가지도 못하곤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무찌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들 기강의 계획은 우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tuk을 벌이게 됩니다. 잠을 소리와 도살 영역이 장애 요소로 작동해서 기강은 곁으로 싸우지 못하지만 나을 사람들에게 척추무적으로 당할 정도로 불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혈투가 지속되면 햇빛을 보게 되는 기강은 거의 모두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즉석에서 차양당합니다. 이건 특별히 이야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강도 여기에 해당하니 햇빛을 보면 능력이 담감되는 것이고 가물소리도 이 기강이 싫어하는 것 뿐이지 기강의 대처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시의 대처법 부적과 곡수박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검입니다. 부적을 통해서 당시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타 귀신들과 다르게 당시의 본체는 본인의 시체인지라 물리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적을 통해 움직임을 보호하는 것이니만큼 강씨를 때리거나 칼로 베기보다는 파형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또 강씨를 파형할 때 강씨가 나타버리기 전 부적이 효력이 가할 수 있으니 불을 붙인 뒤에는 뒤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뚜렷하는 거점에서 강씨의 능력이 근력이 적용되니 가까이서 구경하려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독수마, 반무검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독수마, 시스만 관리입니다. 정각수를 쓴 귀신의 대처법으로 쓰이죠. 정각수를 쓴 요괴는 절대 독수마를 먹지 않습니다. 독수마를 먹게 됨으로써 힘이 약해져 정각술이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검으로 돌아가면 이 검은 일종의 착해지게 만드는 무기라곤 도심이 됩니다. 정식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요기를 착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별도 없다면 처형병을 만들어 전적포시를 바랍니다. 뭐가 됐든 시신만 부숴놔 버리면 자료 그대로 점자가 사라지니까. 오늘은 강씨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강씨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지 말까 고민했었는데, 강씨가 유명한 만큼 도전 강씨에 대한 내용에 와전된 경향이 있어 이렇게 강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암과 창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암, 이면 호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암마마란 단어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호암은 호랑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로 말하곤 마마는 천연두의 형태를 띈 전약감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는 연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호랑이의 존재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슴자다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에게서 살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호랑이를 흉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이미지가 좋다 보니 소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와 반대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호안 쪽의 호랑이입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마주친 경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5개에 속합니다. 일단 호랑이 자체가 사람이나 낯선 존재의 겁을 먹기보다는 공격적인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 호랑이는 갱수 중에서도 피지컬이 좋은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만 거속도와 도약 능력, 그리고 치악력 등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어떤 학자는 호랑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내가 부르고 기분이 좋다면 반전하다고. 하지만 저는 밭에서 했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일단 호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사람을 해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호랑이가 생각하기에 자신만의 영역에 있어선 반대의 샘물이 보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반대로 운이 좋게도 저놈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 공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생각은 알 수 없으니 말이죠. 게다가 호랑이는 맥주 중에서도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므로 만났을 때 썩 유쾌한 친구는 아니겠죠? 두 번째는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은 묘비하면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건 어디까지나 사족 보입을 하는 짐승들의 이야기일 뿐, 사냥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엔 반대로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사람 맛을 알게 된 호랑이는 달달된 촉각을 이용해서 다랄로 내려와 사람을 물어가는 등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짙어집니다. 때문에 아시아권에서의 호랑이란 거의 자연재해급의 공포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찾고 겁사라고 해서 호랑이를 전부적으로 사냥하는 벼슬자리조 존재했으니까 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의 절반을 호랑이를 쫓는데 버렸고 나머지 절반은 호랑이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의 초상집을 드나드는 데 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랑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맹수였습니다. 홍안의 능력을 굳이 다루자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순간 가속도가 빨라 도망가기 힘들다. 피지컬이 좋아 상대하기 힘들다. 몇 가지 전설에 따르면 사람을 자기로이 다루며 드물게 벼락을 다룰 줄 아는 경우도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창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거라 공격을 당해 죽은 사료는 창기다 되어 호랑이에게 얽매인 일종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창기들은 호랑이에게 묶인 지방경의 셈입니다. 이런 자들이 호랑이에게 벗어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면 됩니다. 즉, 호랑이에게 삶에 잡아먹게 만듦으로써 자신은 훈련할 수 있는 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기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을 홀리게 해서 호랑이에게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창기를 타고 다니는 호랑이를 잡아 죽인 뒤 첨도전쯤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참기친 의사도 제외합니다. 사고로 죽은 귀신들이 되게 그렇듯 자신만 당하기인 거구나다고 생각하는 귀신도 있을 테니까요. 이때 선보를 찾지 않는다면 창기로서의 능력은 상실하지만 원한량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다만 사고의 원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다지 큰 힘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참기의 특징. 일반적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색변 표정을 지으며 부색변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면 이미 자아까지 지배당해 아무런 표정도 아닌 예매하고 지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에서 이유 없이 슬피 울며 부색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마 그건 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한국은 호랑이가 멸종돼서 참기와 마주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마주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호랑이에게 인도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호랑이가
억살 있다. 참기의 능력. 호랑이가 연명이 사람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녀석이 부릴 수 있는 능력은 다르지만 참기 자체가 가지는 능력을 굳이 이야기하라면 3대 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기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운 능력입니다. 바다 산에서 샘남부지의 타인이 당신을 부른다면 당신은 어떡할까요? 아마 당신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도적일 수도 있고 유독 인구가 적은 산에서 처음에는 상대를 마주하게 되는 건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린 아들이 다룬다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여기 있지? 하면서 가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참기의 대가가 되어 참기 노릇을 하게 됩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능력. 호랑이가 처음으로 사람을 먹었을 경우 참기는 이쪽에 사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저기를 늦게도 만들 수 있죠. 이 경우 자매가 법사로 차려서 나오겠죠. 옛날엔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했고 교육과 방은 그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삶을 차리려고 나왔던 혹은 삶을 차리려 나오는 사람을 호랑이가 잡아먹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사람을 2번 먹었대요. 이 경우에 참기는 호랑이의 덕쪽발 겨드랑이 뼈불에 위치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2번 먹었을 때 참기는 이쪽에 정찰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 놓은 덫이나 호랑이를 몰아가는 역할을 맡은 몰입꾼들의 위치를 파악해 호랑이가 사람을 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참기는 호랑이의 목이다, 종소리 혹은 잠들 때 인근으로 이동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썩어 먹었을 때에는 참기들은 자신이 아는 지인의 정보를 호랑이에게 모조리 말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냥물의 정보를 발견해주는 셈이죠. 아마 호랑이가 한번 마을을 다녀가면 수차례 동안 저 안에 다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생기게 된 저승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저 아래쪽이나 저쪽 이쪽에 참기가 자기를 잡고 있습니다. 참기의 대첩도. 참기들은 신맛의 음식을 매우 좋아해서 도저히 그걸 지나칠 수 없다는 엄청 화술을 보이는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매실입니다. 산에서 참기에게 홀린 것 같은 산 안에 놓이면 매실 같은 신 과일을 던지고 도망가면 참기를 따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러나 조동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참기는 표적의 이름을 3번 이상 초과해서 부를 수 없습니다. 더블이 많이 불어도 3번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나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면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3번째까지는요. 만약 4번 이상 부른다는 반 참기가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답하면 됩니다. 참기의 부름에 응답할 시 참기에게 바로 홀려버리기 때문에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호환이 든 마을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한 번에 4번 이상씩 부르는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미리 4번 이상 상대를 불러 자신이 참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참기는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들을 계속적으로 찾아간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다 같이 만나면 본인을 삼가고 가까이 지내는 것도 꺼리며 심한 경우에는 마을에서 추방의 벌이를 적어도 있었습니다. 옛 손조들이 이 호랑이를 얼마나 도련저지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기의 천도. 천도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참기로 변하기 전에 보내버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조금 노린 척하긴 하지만 호랑이에게 먹힌 자리에서 그대로 처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된 그릇에 유리 입가가루를 모조리 집어넣어서 밀봉한 뒤 새로 된 막대를 하고 꽂아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열을 갑니다. 참기가 되기 전에 먼저 술을 두는 것으로 살아있는 여인이 사망했을 때 시체를 투박내어 저작거리에 묻어버리는 행위와 착한 행위입니다. 참기의 전승. 참기다 호랑이에 대한 전승을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 싶네요. 참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흔하니까 굳이 참기에 대한 전승을 말 해보자면 어른 말에서 암흑이다 포함을 당했고 이후 반항화 아들이 당했으며 급기야 마을 사람들까지 포함을 당하기 시작하여 사람을 고용해 호랑이를 잡아 죽이리 이 기이한 일이 끝났더라. 호랑이 무서워. 뭐 이 정도? 오늘은 호암과 참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기질을 다룰지 오늘부터 고민해봐야겠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데렐라는 하면서 우리의 기부한 무이들이기 오늘 이야기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학대받다 손하다 요청에 도움을 더다 기생역전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스러들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펑치파츠가 대표적입니다. 거리 동양판의 신데렐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다. 유럽에도 있고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도 있으며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존재합니다. 그전 가장 오래된 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설화는 고대 이집트의 설화입니다. 무려 지원전 뒷세기경에 기록된 설화이죠. 쉽게 말해 신데렐라식 설화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데렐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엄마와 싸우다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이후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지원을 함으로써 못돼 먹은 계모와 관계들에게 조각과
차들을 받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침대 뒤를 떠넘기고 잠자리도 가공이 근처였습니다. 그 때문에 자여온 그 소녀는 항상 죄를 뒤집어 쓴 꼴이었고, 계모와 언니들은 그런 모습을 조롱하는 내미로 제투소미를 불었습니다. 어렸던 신데렐라도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환경이었고, 매일같이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소리 죽여 심차게 울다 하소연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더수가 어머니 무덤으로 가서 차순회를 늘어놓고 합니다. 계모는 그 가여운 소녀를 거의 하인과 노예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자신부로 붙다 굳은 일까지 신데렐라에게 떠넘겼는데, 매일같이 그걸 해냈다는 걸 보면 신데렐라의 수행 능력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착하고 자여운 그 어린 소녀는 일을 잘 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동네 사람들의 눈으로는 신데렐라가 미친 여자로 보였을 거란 것입니다. 항상 거부제를 뒤집어 쓰고 매일같이 무덤가에서 계속 통곡한 소녀라. 그래서 그런지 신데렐라에겐 친구도 없었습니다. 현대시대의 신데렐라는 무덤가에서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한 그 소녀를 요정들이 도와줍니다. 오래된 설화에서는 주로 무덤가에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그녀를 도와준 것도 요정이 아니라 비둘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비둘기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여러 판본들의 차이점입니다. 요정이 아니라 차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중 왕자의 신부권을 구하기 위한 성대한 연애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괴물은 신데렐라가 이 연애에 참석하는 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괴물은 콩 한 마리를 가곡에 쏟아부어 2시간 안으로 콩을 고른다면 연애에 데려가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죠. 하지만 신데렐라도 없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을 도와준 새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일을 해냈기도 합니다. 괴물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분은 콩 2마리를 아궁이에 쏟았고, 이번엔 1시간 안으로 이걸 골라낸다면 연애에 데려가 주겠다고 독보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들에게 열정 깨이를 강요하며 이걸 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처녀를 연애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전도했지만 연애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데렐라가 채를 받는 듯 싶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무덤가로 찾아가 자신의 소문을 빌어주던 비둘기들에게 소문을 빌었습니다.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자신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비둘기들은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와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드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이야기에서는 유리 구두가 아닌 금으로 된 구두나 털실을 건네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서로가 기록되는 거전에서 털신을 잘못 번역하여 유리 구두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만화에서는 흔히 높은 구두 같은 예쁜 구두 등으로 묘사되는데, 신데렐라가 받은 건 굽이 낮은 침체기 좋은 형태의
구두였습니다. 그렇게 신데렐라가 서둘러 연애에 참석했고 유난히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있었던 데다 상당한 미인이었기 때문에 왕자는 신데렐라와 춤을 추며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밤이 되자 신데렐라는 왕자의 계획을 받으며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왕자는 신데렐라가 어른집의 딸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신데렐라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애가 단 하루였다는 판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디테일에서 나흘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애가 이렇습니다. 그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왕자와 어울리다 어두운 밤이 되자 또 그녀는 자취를 감췄는데 왕자는 그녀를 붙잡으려 계단하다가 섬진을 잔뜩 달아둔 탓에 한쪽 구두가 벗겨지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그의 구두 한 짝을 흘렸는가? 내 답은 바로 성실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당당하게 구두 한 켤레씩을 양손으로 들어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이 구두의 주인과 결혼을 할 것이라만 발사이즈와 같은 여성이 존재하겠지만 설화인이만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잔혹도와의 해장입니다. 왕자는 여기저기 떠돌다 신데렐라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모로 인해 신데렐라가 구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처음으로 부두를 실어본 인물은 큰언니였습니다. 당연히 사이즈도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에 비해서 큰언니의 달은 조금 컸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계모는 조용히 크다를 불어서 여왕이 되면 잘을 쓸 일이 없으니 잘가락을 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큰언니는 그 제안에 동의했군 잘가락을 자랐습니다. 무척 아프게 느꼈습니다만 두들에 딱 알맞은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자와 함께 정전으로 가던 중 비돼지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칼칼하듯 자라서 엉망으로 피해 젖은 여자는 반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사실상 이 도마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는 이 비둘기들입니다. 신데렐라 요청을 언제든지 들어주곤 잔밀도 대신 해주는 데다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제공하며 심지어 사람의 언어로 살아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집을 다시 단골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두를 신은 인물은 신데렐라의 작은 언니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몸으로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구두에 비해서 작은 언니의 발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자 기분은 작은 언니를 불러 꼬드겼습니다. 여왕이 되면 굳이 발이 필요 없으니 발꿈치를 자르자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 계모는 신데렐라의 친모이고 언니들의 계모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 역시 그 제안에 알겠습니다. 부처 맛보기야 했겠지만 작은 언니의 발은 구두에 잘 맞춰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괴물은 말이죠. 신체를 절단하는데 꽤 능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둘기들이 뭉치었습니다. 발꿈치를 자른 저 여자는 왕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그래서 왕자는 또다시 신데렐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왕자 착하네요. 자신을 모욕한 여성 2명을 별소리도 하지 않고 봉소리 친 걸 보는 말이죠. 다행히 이번엔 왕자의 눈으로 신데렐라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구두의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신데렐라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데, 저 언니들은 혹시라도 뭔가 겁질 게 있을까 해서 신데렐라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가다가 기절지들에게 한눈에 쪼아 먹히고는 잠김이 들고 맙니다. 신데렐라 여기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결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훈훈하게 끝나는 결말은 신데렐라가 저 언니의 전면에 서줘서 저 언니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오심도좀 잘 지냈다는 그런 판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말은 검자는 큰언니를 데리고 갈 적에 그녀가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큰언니를 데려간 이유는 성적으로 제지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큰언니를 마음껏 가지고 놀고 시즌이 나자 이번엔 작은 언니를 데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언니는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데려간 이유는 큰언니를 데려간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역시 실컷 가지고 논 뒤 그제서야 신데렐라를 데려갔는데 왕자를 능멸했다는 이유로 저 언니는 사형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이후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요청해서 제문마저 차에게 처해지는 반볼이 제일 끔찍한 판문입니다. 이건 아마 현대시대에 각색된 천본으로 추심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성향이라든가 조언해서 너무 모순되니까요. 신데렐라의 신돈. 신데렐라가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이 연애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라의 왕이 열었던 연애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2가지의 이유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족입니다. 혹은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진 참족. 둘째는 매우 부유한 집안이다. 귀족도 함부로 대학이 꾸려지는 부유한 집안. 그러므로 신데렐라가 귀족이었거나 지력과 집안의 딸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저 설화에서 이런 걸 따지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시대엄초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인들은 자세한 시대 배경 따위는 크게 고려하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왕자가 나라의 왕과는 비인내식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만약 동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개장적으로 그녀는 빚으죠.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는 산소녀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살아남은 설화입니다. 신데렐라의 교훈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여전한 마음이나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장인물의 역할. 신데렐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적지만 역할이 분명합니다. 신데렐라는 역경에 처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괴물과 두 왕기는 역경을 상징합니다. 기졸기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돕는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두 원기가 자를 자르고 잠김이 되었던 건 역경을 이겨냄을 상징하고, 남자의 존재는 역경을 이겨내고서 따른 긍정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종종 아버지가 등장하는 들은 역경의 원인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의 저동은 역경의 시작을 상징하고, 어머니의 무덤은 일종의 버팀목을 상징하는 동시에 신앙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 무덤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지를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푸른색 수염을 가진 기묘한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섬에 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귀족인데도 평민이었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점중이 됐었고, 자신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젠틀맨이었습니다. 혹여나 무례를 범하더라도 어지간한 것이라면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대인배였습니다. 다만 이 남성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런 눈만큼은 지독함이 없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 무려 6번씩이나 결혼을 했었지만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와 결혼한 내성들은 그가 자리를 비우면 재산을 쯤에서 도주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체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남자의 재산이긴 합니다. 그러다 그는 6번째 아내를 잃고도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그와 결혼한 내성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신사적인 기저귀를 해도 아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도 없고, 돌을 들고 도망쳤다는 것은 이 남성의 주장에 부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쉽게 딸을 내주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품을 팔아 어느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딸과 아들을 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물론 이 집의 부모님도 남들처럼 딸을 내주기를 망설입니다. 딸이 도망가면 이번에야말로 푸른수염이 단단히 화가 나 자신들을 해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부모들이 되게 그렇듯 딸을 믿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집안은 결국 푸른수염에게 반대딸을 내줬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제시했던 결혼 지참금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죠. 푸른수염의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지참금은 흑돈에 들어갈 만큼, 앞에 이야기에서 그렇듯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교훈을 주는 노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사실 이 맘대딸도 처음엔 불만을 품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으로 맞아 사람이긴 하지만 귀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랐고, 혹시 미움을 사게 되어 별을 달았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만대의 생각도 얼마 가지 못하고서 바뀌게 됩니다. 푸른 수염에 살고 있던 거대한 성의 외관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성의 내부는 밖에서 보았던 외관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떳떳하게 일을 해야 하는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겨우 먹었던 예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섬의 하인들은 그녀에게 매우 떳떳하고 예의 바르게 구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들어 속을 닦고 싶어 라고 무심코 뱉으려도 그들은 어떻게든 그 물건을 그대의 손에 넣어주었고, 살면서 본 적도 없던 아름다운 것들을 사녀들이 정성들을 입혀줬으며 식사도 산의 진미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푸른 수염이 안내한 생각과는 달리 매우 가정적이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다는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며 푸른 수염도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푸른 수염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다. 그는 장기간 동안 먼 곳을 다녀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푸른 수염은 그녀에게 성 내부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열쇠를 주며, 돈은 어디에 있으니 마음껏 써라. 부족은 없겠지만 만일 부족하다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찾아서 쓰면 된다. 무엇이도 상관없으니 마음 놓고 써라. 하지만 지하실은 개인적인 단위니 열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지하실은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곤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푸른 수염의 날대로는 행동했습니다. 긋도 보도 못한 아름다운 그림들과 보석, 금, 그리고 금으로 세공된 장신건, 가치가 높아 보이는 요구와 갑옷 등 그녀의 눈동자는 문을 열 때마다 휘둥그레 졌습니다. 지하실을 고급해지긴 했지만 그녀는 간편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즐기며 여신 그녀는 언니들에게 자랑을 해댔습니다. 언니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있냐고. 그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모릅니까? 그러자 언니들은 그녀를 호적했습니다. 거나 엄청난 물건이 지하실에 있는 모양이라곤. 그녀는 언니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겁을 나서듣다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죠. 구분만 하는 분들 큰 문제가 있겠냐구나. 그녀는 즉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바늘을 뽑은 그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지하자마자 정확하며
열쇠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지하실에 있는 그것들은 트로스홉에게 시체를 뒀던 여성들의 머리들이었습니다. 지하실을 열었던 차벌이었겠죠. 그 장소에서 저로 들터버린 여성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둘러 그녀는 떨어진 열쇠를 주워 자신의 옷자락에다 여신 지도됐습니다. 지하실의 벼닥이 치로 흥건했기 때문에 떨어진 열쇠로 피가 묻은 것이죠. 서둘러 그녀는 열쇠에 묻은 피를 닦아낸 뒤 지하실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직도 푸른 수염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남편에게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푸른 수염은 턱이라 준다며 하인들에게 식사를 차리도록 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소. 그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처럼면 이상이 보일 테니까. 그녀와 푸르스럼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푸르스럼은 반주머니에서 신소수건을 꺼내 열쇠를 심심하게 문지르기 시작하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치라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오. 그녀는 차택적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젖은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스움은 조용히 신소수본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손수본을 보면 피가 묻어있습니다. 그녀는 열쇠 틈에 묻어있던 피를 미처 닦아내지 못했습니다. 푸른 수염에 썼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처음에 수수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오. 이제 푸른 수염은 처이춤에서 살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목소리가 아닌 분노가 가득한 말투로 봐야 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어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면 난 용서했을 것이오. 투어수염은 자리를 탁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녀 또한 자리를 탁적 올려놨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투어수염에겐 날이 잘 서있는 겁이 있고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섬 내부로 허리 알고 있는 푸른수염에게 도망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잡히기 직전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정말로 절 사랑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심하게 기도드릴 시간 좀 주세요. 푸른수염은 잠시 갈등했지만 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도록 하시오. 그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끝났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다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추측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밤중의 울음소리다 더 많은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